위기, 문명을 만들다 제2차 세계대전, 기적의 약 페니실린. 전쟁이 불러온 기적 실험실에서 전장으로. 1942년 북아프리카 전선, 영국군 야전병원. 총탄에 맞아 쓰러진 젊은 병사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사막의 흙먼지와 열기 속에서 며칠 후 끔찍한 고열과 함께 상처가 곪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상처에서는 악취가 진동했고 병사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과거라면, 아니 불과 1년 전이었다면 이 병사는 감염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사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군의관은 작은 갈색병에 든 노란색 가루를 꺼내 식염수에 녹여 병사의 상처에 뿌리고 근육에 주사했습니다. 며칠 후 동료들이 모두 그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사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고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노란색 가루의 이름은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파괴적인 전쟁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의학 발전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수요와 국가적 위기의식은 알렉산더 플레밍이 1928년 우연히 발견한 푸른 곰팡이의 비밀을 실험실의 호기심에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기적의 약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의학적 발견을 넘어선 인류 문명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플레밍의 우연한 발견 실험실의 작은 기적. 1928년 9월 어느 날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긴 휴가에서 돌아와 어수선한 실험실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던 페트리 접시들 중 하나에 푸른 곰팡이가 오염되어 있었는데 그 곰팡이 주변의 세균 군락들이 모두 투명하게 녹아내려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라면 실험 실패로 여기고 오염된 접시를 버렸을 상황이었지만 플레밍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이 현상의 중요성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지저분한 실험 습관으로 유명했는데 역설적으로 그 습관이 위대한 발견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이 미스터리한 곰팡이를 분리하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곰팡이가 분비하는 어떤 물질이 포도상 구균뿐만 아니라 연쇄상구균, 폐렴구균, 디프테리아균 등 다양한 병원균을 죽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플레밍은 이 물질에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페니실리움 노타툼이라는 곰팡이의 속명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플레밍은 1929년 영국 실험병리학 저널에 자신의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적 발견은 당시 의학계에서 거의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페니실린이 극도로 불안정한 물질이어서 안정적으로 추출하고 정제하는 기술이 없었고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플레밍 자신도 페니실린의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페니실린을 체내에 주사하는 전신항생제보다는 상처에 바르는 외용 소독제 정도로 생각했고 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30년대 내내 페니실린은 실험실 한 구석에서 잊혀진 채로 있었습니다. 만약 인류 최대의 비극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발견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옥스퍼드의 꿈의 팀 플로리, 체인, 그리고 히틀리의 만남. 1938년 나치의 위협이 유럽 대륙을 뒤덮던 시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병리학과 주임 교수였던 호주 출신의 하워드 플로리는 자연 항균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팀에 독일에서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망명한 젊고 열정적인 생화학자 에른스트 보리스 체인이 합류했습니다. 냉철하고 추진력 강한 관리자였던 플로리와 명석하지만 다소 괴팍했던 천재 과학자 체인의 만남은 페니실린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체인은 과거의 문헌들을 샅샅이 조사하던 중 플레밍의 오래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간과했던 이 연구에서 체인은 엄청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플로리를 설득하여 잊혀졌던 페니실린 연구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1939년 마침내 옥스퍼드 팀은 페니실린의 정제와 농축 방법을 개발하는 힘겨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팀에는 이들 외에도 뛰어난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생화학자 노먼 히틀리는 이 프로젝트의 숨겨진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연구비와 열악한 장비 속에서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하여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배양하고
정제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병원 주방의 조리기구, 헌책방에서 구한 목욕통, 심지어는 침대 및 요강까지 실험 장비로 활용했습니다. 그가 고안한 동결 건조법과 역류 분배법은 페니실린의 순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940년 여름, 옥스퍼드 팀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동물 실험에 필요한 극소량의 페니실린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정제 방법은 플레밍이 얻었던 것보다 1000배나 순도가 높은 페니실린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실험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임상 실험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1940년 5월 25일 의학사의 길이 남을 첫 번째 페니실린 동물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은 치명적인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8마리의 쥐였습니다. 4마리에게는 페니실린을 투여하고 4마리는 대조군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페니실린을 투여받은 쥐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아남았지만 대조군 쥐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환호했습니다. 동물 실험의 성공에 힘입어 옥스퍼드 팀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1941년 2월 12일 43세의 경찰관 엘버트 알렉산더가 첫 번째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장미가시에 얼굴을 찔린 후 상처가 감염되어 온몸으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고름으로 가득 찼고 한쪽 눈은 적출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치료법으로도 효과가 없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페니실린 투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그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닷새 후에는 감염이 현저히 줄어들고 식욕을 되찾았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가족은 기적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페니실린이 모두 떨어지자 감염이 다시 맹렬하게 퍼지기 시작했고 알렉산더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연구팀은 그의 소변을 받아 페니실린을 재추출하여 다시 주사하는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실패는 연구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페니실린은 분명 효과가 있지만 감염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생산량이었습니다. 당시 옥스퍼드 팀이 가진 모든 설비를 총동원해도 한 명의 환자를 완전히 치료할 만큼의 페니실린을 생산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전쟁의 긴급함과 미국의 참전 대량 생산의 서막.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이는 페니실린 개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가중되면서 전장에서 감염으로 죽어가는 병사들의 수가 급증했고 페니실린은 단순한 신약이 아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전략 물자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사망하는 병사들의 상당수가 전투 행위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한 상처 감염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부상당한 병사의 18%가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 작은 총상이나 파편상도 폐혈증이나 가스 궤저로 이어져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페니실린은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페니실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계속되는 공습으로 시달리고 있던 영국으로서는 대규모 생산 시설을 건설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절박해진 플로리와 히틀리는 1941년 7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정부와 제약회사들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에 위치한 농업부 북부 연구소에서 페니실린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연구소의 과학자 앤드루 모이어는 곰팡이의 먹이, 즉 배지를 개선하는 연구를 하다가 옥수수를 담갔던 물인 콘 스팁 리커와 유당을 배지에 첨가하면 페니실린 생산량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연구소의 한 직원이 시장에서 사온 썩은 멜론에서 발견한 새로운 페니실리움 크리소게눔 균주가 기존의 플레밍 균주보다 200배나 많은 페니실린을 생산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 두 가지 발견은 페니실린 대량 생산의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미국의 대량 생산 프로젝트 국가적 역량의 총동원. 1942년 미국 정부는 페니실린 대량 생산을 전쟁 수행의 필수적인 국가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규모의 과학기술 동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전시생산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프로젝트를 총괄했습니다. 파이저, 머크, 스퀴브, 에보트 등 미국의 주요 제약회사들이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는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각 회사의 대량 구매를 보장하고 시설 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페니실린 생산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유예하고 기술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되 생산 효율성 향상은 각 회사가 경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발효 기술의 도입이었습니다. 기존의 얕은 팬에서 곰팡이를 기르는 표면 배양법 대신 맥주 양조 기술을 응용한 깊은 탱크에서 공기를 주입하며 대량 배양하는 신부 발효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페니실린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생산 설비 확장도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1943년에 21개 회사가 페니실린 생산에 참여했고 미국 전역에 거대한 발효 탱크들이 세워졌습니다. 한 개의 탱크가 10,000갤런 용량이었는데 이는 옥스퍼드 실험실에서 사용하던 우유병 수백만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 결과 페니실린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40년에 전 세계 페니실린 생산량이 한 명을 치료하기도 힘든 몇 그램에 불과했다면 1943년에는 21억 단위,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전에는 연합군 전체를 치료하고도 남을 만큼인 6,500억 단위, 그리고 종전 무렵인 1945년에는 월 6조 8천억 단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산업적 기적이었습니다. 전장에서의 기적 생명을 구하는 노란 가루.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작전에는 연합군 병사들의 배낭 속에 작은 기적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전투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은 즉시 페니실린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이전의 어떤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노르망디 해변에서 총상을 입은 미군 병사 제임스 콜린스의 사례는 페니실린의 위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독일군의 기관총 사격에 다리를 맞았는데 상처가 심하게 감염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면 다리 절단이나 사망이 불가피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전병원에서 페니실린 치료를 받은 콜린스는 불과 일주일 만에 감염이 완전히 사라졌고 몇 주 후에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도 페니실린의 효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열대 지역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상처 감염은 특히 치명적이었는데 페니실린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과달카날 전투에서 말라리아와 상처 감염으로 고생하던 해병대원들은 페니실린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어 다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페니실린의 효과는 명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감염 사망률은 제1차 세계대전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페니실린은 총과 폭탄만큼이나 강력한 전쟁 무기였던 것입니다. 민간 의료의 혁명과 현대 제약 산업의 탄생. 페니실린의 영향은 전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대량 생산된 페니실린이 민간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의료계에 진정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성홍열, 디프테리아, 폐렴, 수막염 등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어린이들이 페니실린 한 방으로 완치되는 기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출산 후 산욕열로 사망하는 산모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매독이나 임질 같은 성병도 치료 가능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외과 수술 분야는 페니실린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수술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장 판막 수술, 뇌종양 제거 수술, 장기 이식 등 현대의학의 근간이 되는 위대한 수술들이 페니실린이라는 강력한 안전망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대량 생산 프로젝트는 현대적 제약 산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전쟁 이전의 소규모 약재상 수준이었던 제약회사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연구개발, 엄격한 임상실험, 표준화된 대량 생산, 품질 관리, 그리고 정부 규제, 기관과의 협력 등 현대적 제약 산업의 모든 요소를 갖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부작용과 내성 새로운 도전의 시작. 하지만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에도 어두운 그림자는 존재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페니실린 투여 후 일부 환자들에게서 피부 발진이나 호흡 곤란,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페니실린 투여 전 알레르기 검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내성 세균의 출현이었습니다. 플레밍 자신도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경고했듯이 페니실린이 널리 사용되면서 일부 세균들이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효소 페니실리네이즈를 만들어내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페니실린이 임상에 도입된 지 불과 2년 만에 페니실린 내성 포도상구균이 발견되었고 그 비율은 페니실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류와 세균 간의 끝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영향과 미래. 페니실린의 도입은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질병을 운명이나 신의 징벌로 여기던 태도에서 벗어나 과학기술로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의사의 지위는 크게 상승했고 병원은 죽음을 기다리는 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대의 위기는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을 탄생시켰고 이 기적은 다시 의학과 사회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혁신을 낳고 그 혁신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의 변곡점이 된 것입니다. 페니실린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작은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결집했을 때 인류가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항생제 내성이라는 새로운 위기 앞에서 페니실린 개발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역사 및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며 개인의 상태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